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일에만 매달려서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작은 기쁨에도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죠.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이왕이면 즐겁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몰린 다음 카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카카오톡 신화를 쓴 다음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찰과 감천 논쟁에 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용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용자의 충성도를 먹고 사는 모바일 인터넷 기업에서 신뢰의 위기는 즉 경영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카카오가 합병 후에 준비 중인 이 신규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1일 다음과 카카오의 통합법인이 공식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이 다음 카카오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당초 카카오는요, 다음과 합병 기자회견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3,700만 명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포부였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O2O 비즈니스 플랫폼이었는데요. 지난 9월 출시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카카오페이는 이 O2O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결제 수단을 카카오톡에 얹힌 작업이었습니다.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 전에 출시한 쇼핑 앱 카카오픽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마케팅 플랫폼 옐로우 아이디도 이 O2O 비즈니스의 일종이었죠. 카카오가 준비 중인 카카오 택시는요, 카카오톡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될 O2O 모델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이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부르고 다음 지도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델입니다. 다음 카카오 측은 택시 외에도 다양한 기존 산업을 카카오톡과 접목해서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었죠. 하지만 이 사이버 사찰 논란은요, 이 같은 기대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이 다음 카카오는 현업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불안은 해소하고 마음을 돌리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외면하면 카카오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수익을 내기 힘들다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로 카카오톡 사용을 줄이고 사이버 망명을 위한 움직임은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독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이용자는요, 지난주에 26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런 흐름에는 사용자의 요구와 감성을 잘 읽고 공급하는 이미지로 알려졌던 이 정보기술 기업 카카오톡에 대한 배신감이 녹아 있습니다. 카톡 같은 IT 기업은 왠지 기존 대기업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대기업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소비자들이 실망을 한 거죠. 상장하고 돈 버는 데는 열심이면서 사용자 정보는 이렇게 안일하게 다루는 것에 큰 실망감을 표한 겁니다. IT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요, 이 기업의 존폐까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던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의 급부상과 함께 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막을 내렸죠. 이 사건으로 사용자들은 매몰차게 싸이월드를 떠났습니다. 사찰 논란에서 다음 카카오가 보여준 안일한 대처도요, 소비자들의 불신과 냉소를 다처했는데요. 게다가 다음 카카오 지분 3.3%를 보유한 이재용 다음 창업자의 발언은 여론의 반감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기업은 잘못이 없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이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뉘앙스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은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양새가 지속되면서요. 카카오톡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이서구와 최세훈 공동대표에게 경영을 의림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뒤편에 물러나 있는데요. 카카오톡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로서 그가 나서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IT 업계에서는요, 이 카카오톡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 등은 아직 이 공동 대응에 대해 회사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카카오처럼 감청 영장에 무조건 불응한다는 식의 대응에는 동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기도 하죠. 사실 이 사회 이슈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IT 업계의 특성상 다음 카카오가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지 골든타임을 잘 넘기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이 한 발 늦은 뒷수습,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낼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집적의 경제 이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서울에만요, 근 10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중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이 근린형 재래시장도 있지만 또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광역형 재래시장도 많은데요. 이 한약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동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의류시장, 황학동 만물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을지로의 공구상가 등이 이 광역형 재래시장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품목들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가까이에 밀집해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 바로 옆에 모여 있는 현상은요, 해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의 1번지 밀라노라든가 영화 제작업체가 몰려있는 할리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몰려있는 이 실리콘밸리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린 이런 풍경 속에서요,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경제학에서는요, 이처럼 유사한 업종의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유를 집적의 경제로 설명합니다. 집적의 경제란 이 기업 내지 가게들이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입지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 집적의 경제로 인한 이익은 회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경쟁 회사 등에게도 모두 유발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업종의 가게들이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얻게 되는 이 경제적인 이득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당 제조회사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이익부터 살펴보면요.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산 비용의 절감입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이 나날이 복잡 다단해지면서요, 노동과 토지, 자본 못지않게 이 중간재들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 바로 이런 중간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죠. 집적으로 인한 이득은요,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만 유발되는 건 아니며 이를 납품받는 업체에서도 유발이 됩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의 중간재를 납품받아야 하는 회사의 경우 중간재를 공급하는 회사들과의 긴밀한 의견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재 생산회사가 직접된 곳에 회사가 위치한다면 이런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또 중간재 납품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기존의 중간재 납품업체가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접된 장소에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회사를 물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의 변경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직접의 경제로 인한 이익은요, 노동자들에게도 유발이 됩니다. 특정 산업 분야가 직접된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 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별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분야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2, 3년에 걸쳐 수행해야 할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동안은 프로그래머를 아마 추가로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다시 적정 고용 수준으로 조정해야겠지만요. 이와 유사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접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된 장소에서는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인근에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질비한 곳에서 근무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의 정보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특정 산업이 집적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직에 대한 정보와 이직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업종에 모여있을 때 이득을 보는 경제 주체 중의 하나로 고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경우 고객들은 여러 가게에서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가면요, 굳이 발품을 많이 팔지 않고서도 편하게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우리는 전자제품을 사려고 할 때는 용산의 전자상가로, 의류를 사려고 할 때는 동대문에 있는 의류상가로 향하는 것이죠. 결국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집적된 장소는 관련 고객의 방문 횟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어서 해당 지역에 입점한 회사들에게도 다시 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업종이 함께 모여 있으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 아이디어 공유, 해당 지역에 입점한 기업이라는 후광 효과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뿐 아니라 거래처와 경쟁회사, 소비자 등에게도 다양한 이익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직접으로 인한 이익은 최첨단 산업에서도 흔히 목격이 됩니다. 이 최첨단 산업은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혁신적인 제품 속에 필요한 중간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중간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우리는 경쟁사 바로 옆에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집적의 경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경제학을 다룬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팝 경제를 노래하다입니다. 이 팝 경제를 노래하다는요,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가 1930년대 경제공황기부터 2000년대 이 세계 금융위기까지의 경제사를 대중음악인 팝을 통해서 훑어내려간 책입니다. 이 저자는요, 고등학생 시절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고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한 해외 시사주간지에서 이 곡을 아메리칸 드림의 상실이라는 주제의식과 캘리포니아로 대표되는 미국의 뒤안기를 쓰라리게 해부한 노래라고 평가한 것을 읽고 음악 비평이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는 사회성의 장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에 저자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음악의 메시지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기를 겪었습니다. 암울한 대공황기의 경제 현실에 모두의 염원이 담긴 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노래한 노래 오버 더 레인보우는 경기 회복에 담긴 열망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1960년대 불경기의 영국 경제는요, 비틀스의 머니, That's What I Want를 탄생시켰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함께 장기 불황에 빠진 영국에서 펑크록이 태어났으며 부의 양극화와 X세대의 등장을 알린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까지 대중음악은 경제에 민감한 대중의 정서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상황을 일별하며 영미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짚어갑니다. 또한 팝송과 가요 72곡의 중요 가사 부분을 번역해서요, 이 원어와 함께 수록을 하기도 했고요. 각 곡마다 QR코드를 삽입해서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등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상의 이해를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IMF 시절의 가요계 흐름과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강남스타일까지 이 중간중간 한국의 경제 상황과 대중음악 이야기를 엮어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1997년 이 IMF 체제의 한국 사회는 아주 살벌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에 떨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했죠. 이 분노가 폭발한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이었습니다. 닥치고 내 말 들어 우리는 달려야 해. 이 바보놈이 될 수 없어 말 달리자라는 가사로 유명한 펑크 밴드 이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는요, 90년대 후반 젊은이들의 해방구였습니다. 과격한 어조와 부서대는 듯한 굉음의 사운드는 암울한 현실을 잇는 마약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불황이 펑크를 호출한 것처럼요, 이 음악은 우리의 살림살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역할이 시대를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트곡을 보면 당대의 경제 현실을 읽어낼 수가 있죠. 저자는 용돈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들었고 가난이 비틀스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50년대 후반 대공황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경제는 때 아닌 호황을 맞았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고 이들은 문화 소비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로큰롤 스타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10대의 용돈을 먹고 쑥쑥 성장했다고 할 수 있죠. 이 TV의 보급도 춤추는 엘비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 영국 경제는 침체기였죠. 리버풀 노동계급의 후손이었던 이 비틀스 멤버들은 명성과 돈을 원했습니다. 63년에 발표한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라는 곡에는 이 가난을 탈출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는데요. 64년에 미국에 진출한 비틀스는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자국에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각기 다른 경제 현실이 이 각기 다른 전설의 가수를 만들어낸 셈인 거죠. 저자는 불황 속에서 꼽힌 노래에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음악은 물질 만능주의를 꼬집는 저항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마돈나는 물질적인 여자로 배금주의를 풍자했고 이 게토의 흑인들은 빈곤과 범죄에 노출된 삭막한 현실을 랩으로 토해냈죠. 저자는 불황의 대박 인기곡이 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열광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사람들은 경쾌한 노래로 순간이나마 현실을 잊고자 한 것이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대의 테디베어가 될 끼요는 대공황을 탈출한 미국의 음반 제작자들이 10대를 겨냥해서 만든 로큰롤 음악이고요.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이 담긴 곡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국가를 믿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나 돌아온 건 실업자 신세였죠. 이에 대한 허무함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린데이의 너의 적을 알라는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유가는 치솟았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죠. 이 젊은이들의 분노가 급진적인 가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싸이까지 저자와 함께 이렇게 시대를 움직인 노래를 살펴보고 나면요, 복잡하게만 보였던 이 세계 경제사의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자체를 다룬 책은 아니지만요, 역설적으로 시대와 함께 빛을 발휘하는 음악의 힘도 실감하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인류의 좋은 친구였던 이 음악, 그 위로의 능력은 어떤 장르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로 알아보기 때문에 더 쉽게 한눈에 세계 경제학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다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요, 다음 주식의 현황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코드 번호는 035720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의 핵심 사업자로 부상하며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전망인데요. 이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다음 카카오가 가장 많은 이용자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1위 모바일 SNS 카카오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이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의 트래픽 이전으로 포털 다음에 광고 매출액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카오가 열어주는 이 핀테크의 시대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페이의 불완전한 출시로 성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대다수의 카드사 확보로 카카오페이는 주요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결제 수수료로 당장 벌 수 있는 매출은 크지 않지만요. 온라인보다 20배 이상 큰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 진출할 때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또한 간편한 결제를 기반으로 다음 카카오의 이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생활 플랫폼 서비스로의 진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 역시 기대되는 점입니다. 이 뱅크월렛 출시는요, 국내 송금 문화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결제뿐 아니라 예치금을 통한 자산 관리 등 이렇게 보다 진화된 금융 서비스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요, 이게 단기적인 진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정부기관에게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메신저로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로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카카오톡 이용자 감소는 정체 이용자 수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이것이 실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 카카오톡 이용을 거부할 이용자가 실제로 많지가 않고요.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는 메신저들의 경우 가입자 규모와 기능 측면에서 카카오톡을 대체하기에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 다음 카카오의 보안 강화 대책으로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보유하고 계신 분들 큰 우려 없으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과 성공 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치환 시인은 사랑이 즉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글 형태로 쓰는 시, 이 시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형식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 역시 편지 형태로 쓰여진 시입니다. 유치환의 시 행복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 통영 출신의 유치원 시인은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유명한 깃발로 유명합니다. 초기에는 남성적이고 강한 작품의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부드러운 정감이 느껴지는 여성적 일지를 쓰면서 감상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곤 했죠.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 행복,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사랑이란 사실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현실에 만연한 이 이기주의에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주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 그냥 보면 참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쪽의 마음이 더 충만하다는 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스스로가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고요. 준 만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을 사랑을 주저하고 계신다면요. 먼저 사랑을 주는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음악만한 것이 없죠. 오늘 하루 좋은 음악 찾아 들으시면서요. 힐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